입학 절차는요,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시면 곧 이제 오지요. 네. 취약 통지서 이제 발급이 될 거고요. 예비 소집일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 아마 학교에서는 돌봄 신청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예비 소집일은 다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불참하시게 되면 꼭 학교에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연락이 바로 닿아서 저희는 참석 안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아동학대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이잖아요.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이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대동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끔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행을 연락 없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든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관리사무소까지 찾아가서 부모님 핸드폰 번호를 알아봐서 연락하는 이런 경우까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어려우실 때는 학교에 꼭 연락을 해주시고 24학년도 예비 소집일은 1월 4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식 날에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때 1학년 제가 부장이었었는데요. 저희 아이 입학식 날 혼자 보냈더니 1년 동안 엄마 없는 아이가 됐었어요. 부모님들께. 근데 저도 사실은 그때 1학년 그 부장을 처음 해봤던지라 한 12년 전, 15년 전? 네, 그때였는데, 그냥 아이가 실내 주머니 챙길 수 있고 자기 물건 챙길 수 있어서 혼자 가도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처음이어서 몰랐던 거였었어요. 1학년도 처음 제가 부장을 하면서 담임을 해가지고 씩씩하니까 잘하겠지 했는데 엄마들이 계속 저희한테 물어봤대요. 너 엄마 안 계시니? 엄마 같이 안 왔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이제 할머님, 할아버님 뭐 이렇게 같이 해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맞벌이 가정의 분들도 계시는데 학교에는 돌봄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1, 2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요. 조건이 있어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도 한부모 가정이라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안 하면 가정 보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이가 하교하고 나서 집에서 돌봐줄 수 없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 돌봄 교실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비 소집일 날 안내장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때 나눠주는 그 학교 책자에 신청 원서가 있기도 하고 또 학교 홈페이지에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돌봄 교실에 대해서 뭐 언제까지 제출이다,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원서 양식 같은 거 이런 거 첨부 파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학교마다 다 사정이 조금 다른데 요 1,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맞벌이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다. 요거는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제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중에 선생님은 11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는데 이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1, 2학년 친구들이 학교가 끝났을 때 바로 돌봄 교실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1학년들은 처음 모르기 때문에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쭉 도시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담임 선생님이 데려다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들 먼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왜냐면 1학년들은 또 집에 갈 때 담임 선생님들이 교문까지 다 데려다 주시거든요. 그럼 후문으로 가는 친구들 데려줬는데 엄마 안 오셨어요. 그러면 그 애들을 다 데리고 정문으로 갑니다. 그럼 정문에 가서 또 이제 엄마를 다 만나서 가요. 뭐 학원차 타는 친구들 학원차 타고 혼자 가는 친구들 가고 하는데 엄마가 오기로 했는데 또 안 오셨어요. 그럼 이 애들 또 다 데리고 다시 후문으로 갑니다.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친구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들이 그거를 아마 최소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돌봄 교실을 아이들이 몇 번 가면 대부분 돌봄 교실이 1, 2학년 교실하고 가깝게 있어요. 1, 2학년 애들 대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몇 번 반복하면 이제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이고요. 나머지는 다 교육청 예산 지원 받아서 운영이 됩니다. 거의 뭐 돌봄교실이 큰 학교들 같은 경우는 4개, 5개는 8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지원을 받는데 이게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전체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서류 한번 볼게요. 일반직자랑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근무한다라는 확인서가 필요해요. 사업을 한다는 확인서. 이거는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서류들은 내가 직장을 다닌다, 근데 이름만 올라와 있다, 사업을 한다, 이름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소득이 있어서 내가 일을 한다는 걸 증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서류 중에 한 가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때로는 부모님들이 아빠가 직장을 생활하시는데 엄마는 이제 대학원에 다니시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하시는 케이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도 가능해요. 둘 다 맞벌이로 인정이 되는데 공부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이런 거를 납부하는 고지서 같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되고 가끔 이제 이런 거는 확인서 같은 거 증명서 없는데 알바 같은 경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대가 우리 아이가 학교하는 시간대예요. 그러면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지급 명세서를 하나 받으시면 돼요. 사장님께, 알바하는 사장님께 내가 월 지급된 통장 4분의 1이 될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증명원 같은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이런 소득신고 증빙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매출신고서 이런 거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조금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 학교 기준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이제 오는 시간이 다 달라요. 애들이 빨리 끝나는 반, 급식 먼저 먹는 반, 늦게 먹는 반도 있고, 빨리 끝나는 반도 있고, 조금 선생님이 하다가 조금 늦게 끝나는 반도 있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1시까지 정도는 이제 독후 활동 이렇게 하고, 사실 학교마다 이제 조금 시간 차이는 있는데, 1학년도 3월 한 달은 그렇지 않지만 5교시가 꽤 많습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요. 그러면 이렇게 단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돌봄교실에서 구성을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중점 활동이라는 거는 그 외 특강 수업들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돌봄을 담당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공부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아이들도 학교에서 4교시, 5교시 공부하고 오는데 돌봄교실에서 또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술 활동이나 과학 활동이나 이런 것들 쪽으로 많이 체육 활동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방학 중에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비슷하게 운영은 하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당겨지는 거죠. 네. 늘뽕컴터라고 있어요, 학교에. 근데 요거는 다른 거예요. 간혹 이거 신청인 줄 알고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늘뽕컴터는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감이 다 되고 한 반에 한 20명씩에서 구성이 다 끝났는데 뒤늦게 신청을 할 경우에 안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 돌봄교실에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했던 활동들이에요. 보드게임 활동이라든지 클레이 공예, 마술 활동 이런 것들이 방과후 활동처럼 다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과후 학교는 또 돌봄교실하고 달라요.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가 원칙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지급을 하시는 경우인데, 가끔 이제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제 수익의 그 부모님들의 소득률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4월쯤에 안내장으로 나갈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내가 그 신청 해당이 된다 하면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판정 결과까지 나오는 데는 좀 시일이 걸리기는 하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방과학교 수강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모두 다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입니다. 모든 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문자가 발송이 돼요. URL이 나가면 신청 기간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누르면 이렇게 과목들이 쭉 떠요. 인기 많은 강좌 같은 경우에는 1분 컷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학년 아이들 좋아하는 클레이 이런 것들은 마감이 좀 빨리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청 기간 내에는 당연히 신청했던 걸 다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감이 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신청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네.
저희 학교 기준으로 이런 부서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부서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과학 부분 특히나 좀 인기가 많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뭐 농구레지, 배드민턴, 티볼 같은 거, 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인기가 많고, 저학년 남학생 같은 경우는 축구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거를 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 스케줄이 뭔가 돌봄 교실 대상은 아닌데 엄마가 뭔가 스케줄 중간에 아이가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고요. 이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네, 하고 싶은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밖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안전공제는 우리 학생들이 다쳤을 때 공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이 가입한 실손학원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역시 이거를 담임 선생님께 요청했을 때 뭔가 큰 내가 민폐를 끼치는 건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3월에 학부모총회가 있을 거예요. 네, 가급적 참석하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1년 동안 담임쌤이 어떻게 우리 반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떠한 행사와 어떠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설명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담임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때는 가급적 참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별로 조금 다릅니다. 연 1회에서 2회 정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런 외부 활동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 기준으로 한 건데요. 연극 수업 한다든지, 숲체험 활동 나간다든지, 쿠킹 클래스 체험한다든지, 뭐 우쿨렐레를 배우는 문화예술 교육, 그 다음 또래 활동을 위한 보드게임 수업, 이런 것들은 모두 학교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도 실시되기도 합니다. 학부모 상담은요, 상담 주간을 아예 정해놓고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요. 상시적으로 수시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학기 때 이제 보통 부모님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한 달이나 2달 만에 파악하셨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파악하셔요. 대부분은 다. 네. 상담은 1학기, 2학기에 한 번쯤은 꼭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혹시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의 이렇게 뭐 문제 행동들이나 고쳐야 될 것들을 얘기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거를 잘 아까 말씀드린 건 공동 양육자잖아요. 서로 같이 노력해서 아이를 더 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애가 찍혔구나, 선생님한테 미움털이 박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좀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에는 집에서도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집에서도 조금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네, 학부모 공개 수업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학예회를 하는 학교도 있고, 대운동회로 하는 학교도 있고, 2개 다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개정교육과정을 한번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수학, 통합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네. 국어 가와 국어 나, 국어 활동 3권의 책이 학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들을 보면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활용되어 있는 그 책 내용들이 있어요. 무지개 물고기 이런 동화책 내용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런 관련 도서들은 엄마랑 함께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수학과 수학 익힘책이 있는데, 수학 익힘은 수학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풀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수학 익힘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가정으로 보냈었어요. 집에서 이제 풀어볼 수 있게. 근데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해결하기도 합니다. 통합교과는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권의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2022 교육과정에서는 8개의 책이 배부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학교는 3월, 이야기는 12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학교마다 배우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자율활동은 책 읽기가 될 수도 있고, 학교별로 뭐 줄넘기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내용은요. 뭐 아니면은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뭐 자기 교실 정리정돈하기 이런 것도 봉사활동이 되고요. 진로는 뭐 나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런 것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들어갑니다.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에 가장 달라진 거는 국어에 한글에드 시간이 추가됐다는 거, 수학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영역이 좀 변경됐다는 거 말고는 통합교과는 시수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만큼 거기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수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에서의 영역이 새로 생긴 게 매체라는 영역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 매체라는 영역은 실제 고학년들, 중학년들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수업할 때 이제 평가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저학년은 뭐 그림 그리기, 화면에서 본 내용, 뭐 이야기하기 이런 것들도 다 매체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시간이 늘어나서 126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34시간은 이런 한글놀이 단원으로 개발이 되어서 아이들이 3월 달에 배울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취 기준인데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수행평가, 저희가 말하는 수행평가, 이제 과정중심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요소들이 정해집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2901-01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취 기준은 학년 군으로 정해져 있어요. 1, 2학년 군, 3, 4학년 군, 5, 6학년 군으로 정해져 있어서 상위 개념인 2, 4, 6이 그 성취 기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국이라고 해서 2학년 것만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원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 목표가 정해지고요. 그 평가 목표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01이라는 거는 듣말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02는 읽기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래에 이제 파생되어 있는 3, 4, 5, 6 성취 기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마 주어진 책자에도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든 거를 다 평가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선생님들이 1학년에 해당하는 내용 뽑아서 평가하시고 2학년에 해당되는 내용 뽑아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영역별로 1개에서 2개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수학에서 쓰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읽기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도. 네. 이제 그 2022 교육과정의 핵심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성취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표현할 수 있다 해서 자신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걸로, 배열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교과서를 보시면 그 내용을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학교별로 이 통합교육과정은 재구성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는 3월달에 다 똑같이 배워요. 근데 사람들을 먼저 배우는 학교가 있고 우주를 먼저 배우는 학교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다 재구성을 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쇼파 가구 중에 모듈 쇼파라는 게 있죠. 그래서 통합교과는 모듈형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걸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걸 뽑아가지고 재구성해서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곡천 근처에 사는 친구들은 신곡천에 있는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기, 굴포천에 사는 친구들, 가까이 사는 친구들은 굴포천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렇게 수업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만 참고하시라고 올린 건데요. 그 영역을 보면 뭔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들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경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바생, 슬생, 질생의 경험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영역이 구성되어 있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취 기준 아까 말한 수행평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해서 바슬질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서 성취 기준의 세트 개발이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들은 평가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창체 같은 경우에 원래는 올해까지는 안전한 생활이라고 아이들이 68시간 배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바생과 실생과 질생으로 다 배분을 시켰어요. 그래서 창체 시간은 줄어들고 바생, 실생, 질생인 통합교과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2 교육과정에서는 전체 학년이 신체 활동을 강화한다는 목표가 있어서 질생 시간은 훨씬 더 많이 추가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98시간이 교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정중심 평가인데 이건 저희 학교 1학년 친구들의 예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네, 모음이 들어간 글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비교적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2개 이하로 읽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수행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사실 어떠한 학습지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이 친구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것도 과정중심 평가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세모를 받아왔다 할 때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학습의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정말 웬만해서는 잘 세모를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4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아예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업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를 중간 동그라미나 쌍동그라미를 주기는 어려워.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흔치 않는 경우이기는 합니다. 아이들이 중요한 거는 자기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잘 들어주셔야 되고, 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과정은 우리 아이가 진로를 딱 결정하는, 학습을 잘하는 이 시기가 아니고 관찰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를 쭉 관찰했을 때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딱 부러지는 무서운 선생님을 학원에 보내면 막 거기서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잘 따라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따라가는 친구도 있어요. 유한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이 안 무섭다고 생각해서 잘 안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 선생님과 감정적 공유를 하면서 잘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시고 우리 아이 성향과 기질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조금 빨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이따가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곤 했는데 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긴 했습니다. 우리 1학년 신입생 친구들 입학도 축하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정말 오늘 이야기 듣고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조금 용기를 가지시고 잘할 수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잘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